특히 오늘은 강원도로 오니까 정말 이 녹음이 아주 아름답게 우거진 게 계절의 여왕 같습니다. 특히 강원도로 오면서 이 강원도의 힘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정말 강원도의 힘을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축하할 일이 많은 날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제목으로 잡은 것은 음덕양보입니다. 영어로는 Secret Arms Reward Openly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남몰래, 그늘음자죠. 남몰래 덕을 베풀면 양보, 드러나게 보답을 받는다. 다시 말하면 어떤 식으로든지 남 모르게 하건 남 알게 하건 특히 남 몰래 덕을 베풀면 드러나게 보답을 받는다. 이때 받는 보답은 자기가 베푼 덕보다 훨씬 큽니다. 훨씬 커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훨씬 큽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이 세 가지 질문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 사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다시 말하면 내가 땀 흘린 것만큼 벌 수 있느냐. 이놈들이 사기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요거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 같은 사람도 성공할 수 있느냐. 나는 평생 주부만 했다. 나는 세일즈를 해본 경험이 없다. 나는 사람을 접촉한 경험이 없다. 나는 20년, 30년간 공직과 학교 교직에 있었다. 이런 분들은 세일즈를 하라고 하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도 성공할 수 있느냐. 세 번째는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요 문제. 요 세 가지가 해결돼야 사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우선 일을 할 때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할 때 돈이 아무리 많이 벌려도 가치 없는 일은 오래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애터미 사업이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분석해 보셔야 돼요. 욕을 안 먹는 건지 내가 일을 하면서 내가 저 사람에게 이 사업을 권장했을 때 양심에 가책이 없는지 이건 반드시 따져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아무리 가치가 있어도 돈벌이가 안 되면 빈지갑이면 누가 하냐고. 따라서 애터미 사업은 돈이 돼야 돼요. 돈이 돼야 된다고. 자, 다음. 애터미 사업은 한마디로 빅 비즈니스입니다. 스몰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빅 비즈니스. 3년 만에 월천댁, 이천댁이 되는데 그게 어떻게 스몰 비즈니스예요? 절대로 스몰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비즈니스가 빅 비즈니스라고 그런 각오를 가지고 하신 분은 분명히 3년 후에 이천댁 되십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것만 벌어. 생각하기에 따라 달라요. 자, 다음. 오늘날을 불확성 시대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말은 벌써 1977년에 하버드 대학 경제학 교수였던 갈브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The Age of Uncertainty 그러죠. 근데 지금은 뭐예요? 21세기요, 21세기. 그러니까 지금은 1970년대보다 훨씬 불확실성 시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레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결국 유비무환이에요. 내가 준비할 수밖에 없어요. 국가가 못 해줍니다. 국가가 해주기 싫어서 안 해준 것이 아니고 재정이 되지를 않아. 재정이 어떻게 하느냐 말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재정이라는 게 키 큰 놈 짧은 입을 덮고 자는 거 똑같아. 발을 덮으면 가슴이 나오고 가슴 덮으면 발 나오고 이쪽 팔 덮으면 이쪽 팔이 나오고 다 덮어줄 수가 없어요. 국가가. 자, 그래서 교토 3굴. 다시 말하면 꽤 많은 토끼는 굴을 3개 판다. 살아남으려면 굴을 3개 판다. 국민연금 굴 하나 있죠? 그거 지금 국가가 파고 있으니까 요즘 또 난리 법석을 튀고 있던데 아무튼 그 굴 하나 있어요. 응? 그 다음에 지금까지 자기가 해오던 생업 또는 저축 또는 집 요게 굴 하나라고 봅시다. 그러면 하나를 더 파야 살아남을 수 있다. 가능하시다면 애터미에다가 굴 하나 더 파세요. 더 파가지고 여차하면 도망갈 그쪽으로 뛰어가요. 자, 그럼 애터미 사업을 성공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요건요, 애터미 사업이건, 학자건, 그 다음에 그 과학자건, 그 다음에 개인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건 반드시 3H를 가져야 됩니다. 이 3H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그 사람은 자기 분야에서 성공할 수가 없어요. 먼저 H는 쿨헤드입니다. 쿨헤드. 다시 말하면 냉철한 이성, 합리적인 판단력, 올바른 의사결정, 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요 능력이. 그 다음에 꿈과 비전. 꿈이 반드시 있어요. 내가 3년 후에 스타가 되겠다. 꿈이 없는데 우연히 이루어진다. 세상에 그런 건 없어요.
나는 산에 갈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어떤 날 일어나 보니까 산 꼭대기에 와 있더라. 그런 게 어딨어. 그거 안 돼요. 나는 서울대학에 갈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서울대학 학생이 돼 있더라. 그런 거 없어요. 반드시 꿈과 비전을 가져요. 이게 쿨헤드예요. 쿨헤드만 가지면 되느냐? 쿨헤드만 있고 두 번째 웜하트, 따뜻한 마음이 없으면요, 결국 요즘 최근 고관 대작들은 어디 가가지고 정부로부터 무상급식을 받아. 어떤 분은 또 한 분 잡혀 들어갈 뚱 말뚱하죠. 무상급식을 받을까 말까 하고. 그게 웜하트가 없으면 무상급식이 무엇인지도 잘 몰라요. 이 주에 지금. 나중에 스폰서한테 물어보시라고. 엉뚱한 데 가서 앉아있으면 무상급식 받아요. 아무것도 안 해도 콩밥 계속 줘. 그냥 콩밥 계속 준다. 따라서 쿨헤드와 웜하트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스폰서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절대로 성공 못해요. 절대로 성공 못합니다. 파트너를 성공시키면 나는 밀려서 올라가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세 번째는 비지 핸드입니다. 머리로 생각하고 가슴만 따뜻한데 아무것도 안 해. 그건 이웃집 할아버지예요. 이웃집 할아버지라고. 이웃집 할아버지 얼마나 후덕하십니까? 그리고 생각하시는 것도 많아. 그런데 몸이 말을 안 들어. 이 양반이 유능한 경영자가 된다? 에이, 임파서블. 따뜻한 가슴이 없는데 쿨헤드가, 명석한 두뇌가 있다. 이건 전형적인 사기꾼이에요. 따뜻한 가슴도 없고 쿨헤드도 없는데 비지핸드, 몸만 움직인다. 이건 전형적인 조폭이에요. 제가 조폭 좀 알고 있거든요. 아는데 아무 생각이 없어. 아무 생각이. 그러니까 반드시 어떤 분야건 성공하기 위해서는 3H를 가져야 됩니다. 3H를 가져야 돼요. 그러면 내가 다 가져야 되느냐? 아니에요. 스폰서와 파트너가 서로 정보를 교환하면서 이런 판단을 해가고 마음을 갖고 그렇게 됩니다. 자, 다음. 토끼와 거북이 경주. 요건 이소부가 전부 아시죠? 토끼가 지고 거북이 이겼어요. 그거 다 아시죠? 왜 그렇게 됐느냐? 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석해 볼 수가 있는데, 토끼는 자기 능력만 믿고 교만했어요. 능력만 믿고. 애터미에서도요, 밤팽이가 성공한다고 그러는데 왜 밤팽이가 성공하느냐? 같이 협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토끼는 상대적 목표를 보고 뛰어서 내가 거북보다 빠르다. 거북을 보고 뛰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가도 자도 된다. 그러나 거북은 절대 목표, 고지를 보고 뛰었단 말이에요. 절대로 자기가 토끼보다 상대적으로 늦다는 것을 개념하지 않고 절대 목표만 보고 뛰었어요. 그러니까 이긴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도 slow and steady wins the race 그랬단 말이에요. 느리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아주 계속 가는 것이 경주에 승리한다. 그런 분들이 앞에 올라온 분들이에요. 여기 학력이 좋은 사람이 오늘 아침에 강의했던 주진한 총장님 외에는 죄다 별 볼 일이 없어. 내가 보기에. 그러니까 똑같이 출발을 했는데 이게 교만이에요. 교만. 자기가 똑똑하다고 누구만 보고 거북만 보고 저놈보다는 내가 나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거북은 토끼가 자기보다 똑똑하건 말건 절대 목표만 보고 뛰었기 때문에 결국 이긴 거예요. 자, 다음. 아버지와 아들이 당나귀를 팔러 가는데 당나귀를 끌고 가니까 얼만큼 가니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 저런 당나귀를 모시고 가나? 저렇게 튼튼한 당나귀를 타고 가면 좋은데. 그러니까 아들을 태우고 아버지가 걸어가니까 얼마 있다가 저런 불효 막심한 놈이 있나? 늙은 애비 보고 걸어가고 젊은 아들놈이 타고 가더니 아버지가 그 말을 들으니까 그럴듯하거든. 맞아. 그래서 아들이 내리고 아버지가 탔어. 얼만큼 가니까 사람들이 또 그래. 저런 매정한 애비가 있나? 어린 아들을 걷게 하고 지가 타고 가다니. 저 당나귀를 보니까 둘이 타도 되겠구만. 가만히 아버지가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아. 그래서 둘이 타고 가야지. 둘이 타고 가니까 또 얼마만큼 가니까 저런 나쁜 놈들이 있나? 동물 학대주의자구만. 저 당나귀가 곧 가서 죽겠네. 그 당나귀 표정을 봐.
저걸 팔아가지고 돈이나 받겠어?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말이 일리가 있어.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다리를 묶어가지고 메고 가기로 했어. 메고 가다가 다리를 건너가는데 이쪽에서 사람들이 보고 껄껄거리며 웃어. 당나귀가 사람을 태우고 사람을 모시는 것이 당나귀인데 저 당나귀만 또 못한 놈들이 당나귀를 모시고 가는구만. 그러면서 껄껄거리고 웃으니까 당나귀가 깜짝 놀래가지고 퍼득거리는 바람에 강물로 빠져 죽어버렸어. 자, 여기서 이솝은 두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의 충고는 미시적인 입장에서 보면 일리가 있다. 그거 틀리지 않다. 그러나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면 양립할 수가 없다. 양립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누가 판단해야 돼요? 주관적인 판단. 자기 주관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이솝이 이야기하려고 중요한 점은 아버지와 아들의 절대 목표는 뭡니까? 목표는 장에 가서 당나귀를 파는 게 목표예요. 당나귀를 팔러 가는 길은 어떻게 가느냐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수단에 불과해요. 끌고 가건 이고 가건 타고 가건 수단이에요. 근데 수단에 신경 쓰다가 당나귀를 판다는 목표는 물거품이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이것을 수단과 목표의 전도현상이라고 그럽니다. 논리학에서 나오는 게 그때 들어보니까 무지하게 어렵죠. 수단과 목표의 전도현상. 그게 뭐냐 하면은요, 이거예요. 어떤 사나이가 불면증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갔어. 병원에 갔어. 그러니까 의사가 약을 처방해주고 이 약을 드시면은 불면증이 해결될 겁니다. 하고 의사가 약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간호사가 오더니 자고 있는 사나이를 계속 깨우는 거예요. 아저씨, 약도 안 먹고 자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이 간호사는 약 먹는 게 지금 목표야. 약을 안 먹고 자면 잘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뭔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약을 먹는 건 수단이고 약을 안 먹고 자는 게 목표예요. 근데 이 아가씨는 의사로부터 이 시간에 약을 먹이라는 지시를 받았어. 그러니까 이 사나이가 그냥 자면 안 돼. 약을 먹고 지금 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안 먹고 자니까 계속 깨우는 거지. 아저씨, 약도 안 먹고 자면 어떡해요? 이게 수단과 목표의 전도현상이에요. 그런 사람이 많아요. 목표는 내가 스타 마스터, 로얄 마스터가 되는 건데 옆에서 고모가 와가지고 미쳤수? 뭐 그런다든가, 친구가 와가지고 아이고 부자 하나 낳네 그런다든가. 그게 다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는데 양립할 수가 없어요. 자, 다음 비르당의 당나귀. 비르당은 14세기 프랑스의 신부님이자 스콜라 철학자입니다. 근데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주어지는 경우, 선택의 자유가 주어지는 경우, 여러분들의 선택의 자유가 주어졌어요. 그렇죠? 여기 오셔도 되고 안 오셔도 되고, 휴게실에서 라면을 사 드셔도 되고 안 사 드셔도 되고, 라면 대신 빵을 드셔도 되고, 이게 선택의 자유예요. 인간에게 선택의 자유가 주어지는 경우 여기서 역설이 발생해요. 패러독스가 발생합니다. 이것이 고대 그리스 아리스토텔레스부터 계속 내려왔는데 14세기에 비르당이라는 스콜라 철학자가 여기에 대한 글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 당나귀를 비르당의 당나귀라고 부릅니다. 자, 무슨 얘기냐 하면은 배고픈 당나귀가 길을 가다가 여기 아주 맛이 좋은 건초더미를 발견했어. 그런데 옆에 보니까 똑같은 놈이 또 하나 있어. 그런데 이 두 건초더미는 가치가 똑같아. 둘 다 맛있어. 그러니까 이 당나귀는 어느 것을 먹을지 결정을 못해. 결정을 못하다가 굶어 죽었다 하는 거예요. 굶어 죽었다. 여기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에도 나옵니다.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주어지는 경우 똑같은 선택지가 있을 때 인간은 선택하지 못하고 지지부진하다 굶어 죽는다.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합리적 바보. 지금 합리적 바보들이요 세버렸어요. 이게 지금 아마티아 센인데 인도 분인데 1998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정립한 개념이 합리적 바보라는 거예요.
이 말 자체는 모순이에요. 합리적인데 바보냐? 이거예요. 바로 경제학에서 가정하는 기본 인간은 경제인, 호모 이코노미쿠스라고 하는 겁니다. 경제인은 아주 작은 이익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조금이라도 이익이 있는 것을 선택한다. 바로 비르당의 당락이에요. 당락이에요. 그러는 경우 바로 자신의 작은 이익 극대화에 몰두하게 되면은 결국 자기도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게 합리적 바보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파트너에게 라면 한 그릇을 사주면 호모 이코노미쿠스는 그 짓을 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왜? 내가 왜 사줘 밥을? 내가 왜 사주냐고. 근데 그게 전체적으로 보면 바보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 전형적인 예가 포도주와 맹물이에요. 어느 도시국가의 왕이 공주의 생일을 맞아서 국민들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녁에 저 왕궁 앞에 있는 큰 나무통에 포도주를 한 병씩 갖다 부으면 내일 내가 고기는 얼마든지 돼서 국가 파티를 하자. 이렇게 했어. 아침에 파티를 하기 위해서 왕이 그 포도주통에 가봐서 포도주를 맛보니까 맹물이었어요. 맹물. 왜? 전부 다 합리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100만 명이 포도주를 갖다 부은데 내가 맹물을 갖다 붓는다고 해서 맛이 달라지겠는가?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전부 다 맹물을 갖다 부은 거예요. 전부 합리적이죠? 근데 결국 자기 포도주 갖다 놓고 자기가 마시면서 하루 종일 고기를 얻어먹을 수 있는 기회가 날아가 버린 거예요. 매우 합리적으로 행동했는데 전부 바보 같은 짓만 한 거란 말이죠. 바보 같은 짓만 했어요. 그래서 마치 요 행동을 왜 하느냐? 인문적 소양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합리적 바보는 언제 나오느냐 하면은 자기의 조그마한 경제적 이익만 계산해서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려다가 결국은 자기가 손해를 보는 인간을 합리적 바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 다음. 신사 여러분, 5명의 아가씨 중에 데이트를 한다면 누구랑 하시겠습니까? 혹시 뷰티풀 마인드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네. 존 내시라고 하는 경제학자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입니다. 러셀 크로우가 주인공이 돼가지고 기가 막히게 연기를 하죠. 존 내시는 내시 균형이라고 하는 게임 이론의 균형을 찾아냄으로써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논문을 쓴 것이 22살 때인데 노벨상을 받기는 65세에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22살에 박사학위 논문을 쓰고 그게 노벨상 논문인데 MIT 수학교수로 갔다가 거기서 정신분열에 걸려서 미쳐버렸어. 천재들은 통상 미칩니다. 미쳤어. 그런데 MIT에서 교육할 때 학생하고 결혼을 했거든요. 학생하고 결혼을 했다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교수가 22살이에요. 보니까 똑같아. 그런데 그 부인의 정성 어린 간호. 그리고 원래 존 내시는 프린스턴 대학 출신입니다. 미국의 대학이 좋은 게 그런 거예요. 이 정신 나가버린 교수를 평생 케어를 해서 프린스턴 대학에서 불렸어요. 그리고 결국은 45년 만에 이게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45년 만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습니다. 바로 그 논문이 8페이지짜리 논문이에요.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존 내시가 쓴 내시 균형, 내시 이퀴리브리엄을 찾아냄으로써 지금 풀리지 않는 거의 모든 문제가 다 풀려요. 그것 때문에. 자, 그런데 이 친구가 지금 한 게 요거예요. 아담 스미스의 국부는 지금 합리적 인간, 호모 이코노미쿠스가 가정하고 있는 게 요거예요. 모든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합리적으로 행동하면 그것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잘 조정되어 사회적으로도 이익이 된다. 이게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작동 원리, 이것이 사상적 기반이고 이론적 기반이에요. 모든 개인이, 혹시 여기 애터미 사업에서 돈을 벌려 오셨는데 애국심에 의해서 오신 분 계세요? 애국심에 의해서 오신 분 없어요. 그러니까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의 이 가정이 대단히 유명한 가정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자본주의의 사상적 이론적 기반을 제공한 아주 명언입니다. 모든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합리적으로 행동하면 그것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인비지블 핸드 잘 조정되어 사회 전체적으로도 이익이 된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행동합니다. 합리적으로 행동하면 그것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잘 조정되어, 보이지 않는 손은 여기서 뭐냐면 마켓 시스템입니다. 시장 시스템이에요. 또는 프라이스 메커니즘이에요. 잘 조정되어 사회 전체적으로도 이익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농부가 100평의 땅이 있어. 거기에 뭘 심을까를 결정하는데 뭘 심어요? 거기다가 시장에서 좋은 가격에 잘 팔리는 걸 심어요. 그렇죠? 내가 과수원을 할 건지 양파를 심을 건지 마늘을 심을 건지 안 그러면 배추를 심을 건지 결정하는 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뭘 심는 게 나에게 가장 좋은가를 가지고 결정을 해. 그렇다면 뭐예요? 어떤 제품이, 어떤 재화가 시장에서 잘 팔린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은 소비자들이 그걸 원한다는 걸 의미해요. 원한다는. 그러니까 생산자는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행동하면 사회적으로 또 좋다. 이게 나와요. 왜 이것만 가지고 해버리면 호모 이코노미쿠스, 다시 말하면 합리적 바보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을 쓰기 전에 도덕 감정론이라는 책을 썼어요. A Theory of Moral Sentiment라고 책을 썼는데 거기 이렇게 돼 있어요. 제 아무리 이기적으로 보이는 사람이라도 그 본성에는 타인의 운명에 관심을 가지고 타인의 행복을 자신에게 없어서는 안 될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하는 몇 가지 원리가 담겨져 있다. 그저 그것들을 지켜보는 즐거움 외에 달리 얻을 것이 없다 하더라도. 이게 도덕 감정론 1페이지에 나와요. 이것을 빌 게이츠가 인용해가지고 창조 자본주의를 선언한 겁니다. 우리가 더 많은 재화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돈은 더 적게 번다고 빌 게이츠가 선언하면서 창조 자본주의. 바로 인간이 이런 감정을 가져야 된다고 지금 강조한 거예요. 자, 다음. 전문가 백지. 점점 고약한 말이 나오는데 이건 오스트리아의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이반 일리히가 한 말입니다. 이반 일리히. 다시 말하면 전문 지식은 있으나 인문적 소양이 전혀 없는 사람. 자기 아는 것 밖에는 몰라. 그래서 그게 전부인지 알아. 요거하고 똑같아요. 요거. 자기 보다 보면서 요 사람은 이거 옳다 그러고 이 사람은 요게 옳다 그러고 잘못하면 전문가들이 빠지는 게 바로 이 전문가 백치, 패치 이디어트에 빠진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사회 또는 사회인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 관심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백치다. 전혀 백치. 자기 전공 분야만 한다. 인문적 소양이 없다. 자, 다음. 이게 이제 합리적 무지. 이건 선거에, 지금 선거에서 나오는, 원래는 공공선택이론 선거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떤 후보의 공약과 어떤 후보의 자질을 확인하는데 시간이 들고 코스트가 들기 때문에 아예 기권한다. 그런 말이에요. 왜? 내가 저 올바른 사람을 뽑을 때에 나에게 들어오는 이익이 내가 그 사람을 뽑기 위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비용보다 적다. 그러니까 합리적인 인간은 기권하는 게 최고다. 어느 놈이 뽑고 나오 상관없다. 그런데 엉뚱한 놈이 뽑혀가지고 공공재의 배분이 흐트러지면 사회 전체가 망가진다. 이것을 합리적 무지, 레셔널 이그너런스라고 하는 공공선택에 대해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애터미 사업에서도 눈앞에 작은 일, 이렇게 하는 게 좋냐, 이렇게 하는 게 좋냐, 내가 저 파트너한테 라면을 사줘 말. 요건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은데 이게 무지 이그너런스란 말이에요. 이그너런스. 결국 자기에게 돌아오는 게 아무것도 없다. 자, 다음. 볼테리가 그랬죠.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진짜 바보다. 더 할 나위 없는 바보다. 그래서 그 자료를 보니까 깡통에 물이 얼마 찼을 때 흔들었을 때 가장 시끄러운가, 그 데이터가 나와 있더라고요. 절반 찼을 때 가장 시끄럽답니다. 이게 아예 빈 깡통은 소리가 안 나고 꽉 찬 깡통도 소리가 안 난답니다. 절반만 찼을 때 깡통 소리가 제일 많이 난대요. 그러니까 파트너들하고 회의를 할 때 제일 시끄러운 사람은 반팽이라고 생각하면 돼. 반만 찬 거예요. 반만. 이 반팽이는 문제는 어디가 있냐면요,
지가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배우려는 자세가 없어. 빈 깡통은 자기가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배워. 완전히 찬 깡통은 아인슈타인처럼 모르는 게 더 많아. 그러니까 계속 배워. 그러니까 제일 시끄러운 사람은 물이 절반밖에 안 찬 반팽이로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속담에 반풍수 어쩐다고요? 반풍수 집 안 망친다. 풍수를 하려면 땅을 좀 잘 봐야 되는데 반풍수 집 안 망친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똑똑한 바보는 아주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아주 아는 것도 아니고 대충 알아. 그러니까 제일 시끄러워. 이걸 똑똑한 바보라고 합니다. 자, 다음. 소크라테스한테 제자들이 물었어요. 선생님, 인생이 뭡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르쳐 주지. 사과밭으로 와. 그래가지고 너희들 지나오면서 너희들이 봐서 사과 중에 제일 좋고 맛있는 거 따와.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맨 끝에 가서 기다리고 있었어. 제자들이 다 왔어. 그래서 가장 좋은 거 따왔지? 보니까 제자들이 전부 쥐똥 씹은 얼굴이야. 왜냐하면은 이 앞에 좋은 사과가 있었는데 앞에 더 좋은 사과가 있겠지, 더 좋은 사과가 있겠지, 더 좋은 사과가 있겠지. 그러다가 전부 끄트머리 와서 개똥 같은 거 전부 하나씩 따온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선생님 다시 가서 따오면 안 됩니까? No, 안 돼. 이것이 인생이다. 네가 선택할 순간에 선택을 못하면 그 선택은 다시 너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네 주관을 가지고 정확한 기준에 따라서 선택을 하라. 이 애자삽설에 보면은 어떤 사나이가 길을 가다가 매를 가지고 매 사냥을 하면 사냥을 아주 잘할 수 있다, 이 말을 들었어. 그래서 이 사나이는 귀가 솔깃해가지고 시장으로 매를 사러 갔어요. 근데 이 사나이는 매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래가지고 매를 사온다는 게 오리를 사왔어. 오리를 들고 산으로 사냥을 갔어. 토끼가 푸두둑 날아가니까 오리를 던지면서 이 매야 저 오리 잡아라 하고 던졌어. 오리가 어떻게 토끼를 잡아? 그러니까 날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해. 그러니까 또 잡아 던졌어. 그렇게 하니까 오리가 성질이 나가지고 나는 매가 아니라 오리입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소동파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인재를 잘못 쓰면 이런 꼴이 된다, 요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재를 잘못 쓰면 여기 애터미에 가면 돈벌이가 된다더라. 그러니까 오리들이 우르르 몰려왔어. 여기 그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다 오리야. 오리가 돼가지고 토끼를 못 잡아요. 못 잡는다고요. 돈벌이가 된다고 그러니까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한탕 해야지. 근데 오리란 말이에요. 그럼 언제 매가 되느냐? 오리가 매가 되지 않으면 사냥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시스템에 참여해서 계속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받아들이고 스폰서와 커뮤니케이션에 의해서 새로운 지식을 얻고 그 다음에 리크루팅 하는 과정에서 계속 거절을 당하면서 마음 공부도 하고 마음의 근육이라고 그럽니다. 마음 근육도 늘리고 이제 로얄 마스터가 되고 크라운 마스터가 되시려면 매가 돼야 돼요. 그래야 사냥을 할 거야. 지금 오리 상태라니까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좌절하고 성공하고 배우고 듣고 하는 과정에서 마음 근육이 단련되면서 매가 되어가는 것이지 처음부터 매가 없어요. 매가 없습니다. 누구 다 그래요. 누구든지 경력이나 학력이나 연령이나 성별이나 재산 유무에 관계없이 처음 오신 분들은 오리이기 때문에 매가 되기 위해서 계속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자, 다음. 치타의 육식동물 중에서 포식자 중에서 치타가 가장 사냥의 성공 확률이 높답니다. 그런데 치타의 사냥 성공 확률은 26%밖에 안 돼요. 영국 왕립 수의대학에서 실제 야생 사냥 치타에 GPS하고 여러 가지 장치를 부착해서 사냥을 어떻게 하는 걸로 봤고 사냥의 성공을 몇 퍼센트 하는 걸로 봤더니 정확하게 26%가 나와요. 그러니까 치타같이 날쌔고 빠른 사나운 육식동물도 그 연약한 초식동물을 쫓을 때
그것을 잡을 확률이 10번 쫓으면 2번 내지 3번밖에 되지를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자연법칙이에요. 이게 파레토 2080 법칙입니다. 여기서도 이게 성립을 해요. 그러니까 10명의 일반 고객을 접촉했을 때 애터미 제품을 사준다거나 사업을 하겠다고 관심이라도 보인 분은 10사람 중에 2사람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안 돼. 이게 자연법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연법칙이니까. 그러니까 좌절하지 마시라. 우리 로얄 클럽에 있는 리더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내가 이 자리에 올라온 것은 그만큼 거절을 많이 당했기 때문이다. 정확하게 맞아요. 거절을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부탁을 안 하면 돼. 입을 다물고 있으면 거절을 전혀 안 당해요. 그런 분은 못 올라와요. 영국 왕립 수의학대에서 발견한 것이 중요한 발견이에요. 지금까지 여기서 연구하기 전에는 치타가 달리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사냥 성공 확률이 높은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이 논문이 네이처지에 실리면서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치타는 실제로 초식동물을 먹이를 쫓을 때 그렇게 빨리 뛰지 않는다예요. 빨리만 뛰면 어떻게 됩니까? 요놈이 갑자기 멈추면 저만 가버리죠. 그럴 거 아니에요. 빨리 뛰지 않는다예요. 그런데 뭐가 가장 뛰어나냐? 제동 능력이 뛰어나답니다. 뛰다가 요놈이 멈추면 저기도 바로 멈춰. 제동 능력. 그리고 방향 전환 능력이 뛰어나답니다. 초식동물 뛰어갈 때 바로 이렇게 뛰어가요? 이렇게 하죠? 이 방향 전환 능력이 뛰어나답니다. 가다가 멈추고 방향, 이게 다른 어떤 포식자보다 뛰어나대요. 다시 말하면 초식동물을 잡으려면 때로는 앞만 보고 뛰지 말고 멈추고 방향을 전환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치타한테 배우는 거 많죠. 앞만 보고 달려가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먹이는 뒤에가 있어. 저만 혼자 가는 거지. 상용은 노자의 스승이라고 그럽니다. 전설적인 인물이죠. 상용이 중병이 들어서 죽게 됐습니다. 그때 노자가 뛰어갔어요. 임종하기 직전에 노자가 상용 스승에게 말합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저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 없습니까? 큰 교훈을 주고 가십시오. 그러니까 상용이 입을 쫙 벌려서 내 혀가 있느냐? 그랬더니 있습니다. 내 이빨 있느냐? 없습니다. 알겠느냐? 노자가 알겠습니다. 뭐예요? 단단한 것은 빨리 없어진다. 이렇게 되니까 요 혓바닥이 오래간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스폰서가 파트너를 대할 때도 자기의 권위만 생각해서 너무 강하게 나가면, 너무 빳빳하게 하면은 풀어줄 수가 있어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음덕양보, 남모르게 덕을 베풀면 드러나게 보답을 받는데, 이때 받는 보답이 자기가 베푼 음덕보다 훨씬 큽니다. 이것은 긍정적인 면에서도 성립하고 부정적인 면에서도 성립합니다. 내가 남에게 해코지를 하면은 나중에 돌아오는 보복은 그것보다 훨씬 큽니다. 내가 남에게 덕을 베풀면 나중에 받는 보답이 훨씬 커요. 이게 자연법칙이에요. 소위 뉴턴의 제3법칙인 작용, 반작용의 법칙입니다. 작용이 있으면 반드시 반작용이 있어요. 그냥 넘어가는 법은 없어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인과응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덕을 심으면 덕이 나고 해코지, 악을 심으면 악이 나온다. 지금 이게 자연법칙이에요. 이게 순천자 흥, 역천자 망이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자, 다음. 절은 끊을 절자입니다. 끊을 절자, 요 영자는 요 갓끈이죠, 갓끈. 중국 사람들 모자 쓰면 이렇게 해서 여기다 뭐 묶으지요? 예, 요 갓끈 영자입니다. 그러니까 갓끈을 끊고 벌리는 연회, 그 말이에요. 춘추시대 초나라의 장왕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 장왕은 굉장히 호인이어서, 다시 말하면 가슴폭이 크고 아주 포용력이 굉장히 높은 그런 임금이었어요. 근데 100여 명이 넘는 자기 신하들에게 저녁에 잔치를 베푸는데, 이제 술이 거나하게 이렇게 마시면서 술을 냈어요, 임금이. 임금하고 같이 술을 먹으면서 술을 마시면서 잔치를 하는데, 옛날에 등불이 지금처럼 뭐 전기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바람이 불면서 촛불이 다 꺼져버렸어. 그러니까 잔치를 베푸는 홀이 컴컴해졌겠죠? 컴컴해졌어. 이 틈을 타서 어떤 사나이가 후궁에 몸을 더듬었어. 그러자 이 후궁이 깜짝 놀라가지고 각근을 끊어버렸어. 그리고 장왕한테 이야기합니다. 임금님, 불이 꺼져 컴컴한데 어떤 녀석이 저를 주물렀습니다. 제가 그 녀석의 각근을 끊어서 가지고 있으니 불을 켜시고 각근이 끊어진 놈을 잡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큰일 났잖아 이거. 큰일 났잖아요. 장왕은 그런데 그런 철장부가 아니에요. 배포가 크고 포용력이 큰 임금이었어요. 그러자 그 후궁에게, 서로는 미인이라고 나와 있었는데 엄청나게 이뻤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이렇게 춤을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장왕이 그 후궁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부인의 절개를 드러내기 위해서 선비에게 욕을 보일 수는 없는 노릇이요. 그러면서 불을 켜지 말고 여기 모여있는 모든 신하들은 전부 각근을 끊어라. 각근을 끊지 않는 놈은 나하고 술 마시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내가 생각하겠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각근을 안 끊었다가는 이거 파직되게 됐으니까 전부 각근을 끊었어. 그런데 몇 년 후에 진나라하고 전쟁이 벌어졌어. 전쟁이 벌어졌는데 한 장수가, 한 사나이가 나서가지고 항상 맨 선두에 나서서 진나라 군대를 5번 싸워서 5번 격파해서 초나라가 그 전쟁에 이김으로써 초장왕은 춘추 5패의 한 사람이 됩니다. 완전히 그냥 중국 전토를 장악해버려. 근데 초장왕이 그 앞에서 그렇게 용감히 싸운 놈을 저 녀석이 뭐하는 놈인지를 모르겠어. 유명한 장수만 알겠죠. 그 초나라 장왕이 그 사나이를 불러가지고 짐이 부덕해서 자네를 모르겠는데 자네는 어찌 그렇게 용감하게 싸웠나? 이렇게 물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나이가 저는 이미 죽었어야 할 몸입니다. 5년 전에 주물른 사나이가 접니다. 이렇게. 그런데 그때 임금께서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 저는 100번 죽어도 원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전투에서 선봉에서 가지고 임금은 알지도 못하는 사나이가 그 전투를 승리로 이끌어서 초나라는 초강대국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각근 하나 가지고 천하를 석권해버린 거예요. 이게 음덕양보예요. 진짜 몰래 덕을 베풀었죠. 어떤 녀석이냐, 불 켜서 잡아라 해가지고 목을 쳤으면 어떻게 됐어요? 큰일 날 뻔했잖아요. 그래서 서론에 이걸 음덕양보라고 한다, 그렇게 기록해놨어요. 남몰래 덕을 베푸면 몇 배의 크기로 나에게 은혜가 돌아온다. 자, 다음. 생지가, 들쥐가, 사자가 잠자고 있는데 놀다가 그만 이쪽으로 떨어져가지고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렸어. 사자가 일어나서 보니까 애게가 이 조그만 놈이 어른의 잠을 깨웠어. 그러자 생지가 한 번만 살려주시라고 사자가 이걸 살려줬어. 그런데 어느 날 사자가 올무에 걸렸어. 사자로서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이거를 본 목숨을 건진 생지가 가서 이빨로 요 망을 갉아가지고 사자를 살려줬어. 다시 말하면 약자도 강자를 살릴 수 있다. 강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약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자기 파트너가 많으면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 같은데 쑥 빼고 보니까 용천금이 나온단 말이야. 천하명금이 나와. 그분이 그런 장군급인지를 몰라요. 전혀 몰라. 알 수가 없어. 여기다 누가 나는 장군급 쓰고 다니는 사람 어디 있어요? 없어. 바로 이런 거예요. 음덕양보. 누군가를 도와주면
누군가의 목숨을 살려주면 그 사람이 언젠가 내 목숨을 살려준다. 자, 다음. 이솝우화에 또 나옵니다. 비둘기와 개미. 비둘기가 있는데 개미가 물에 빠져가지고 비둘기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비둘기가 나무 이파리를 하나 따가지고 던져줬어. 그러니까 개미는 무사히 나무 이파리에 올라서 살았어. 어느 날 포수가 와가지고 비둘기를 쏠려고 그래. 이 죽기 일보 직전인데 이때 개미가 포수의 다리를 물어버렸어. 깜짝 놀라가지고 이 화살이 탄 대로 날아가 버려. 약자도 강자를 살릴 수 있다. 당신 보기에 굉장히 허약한 사람 같지만은, 아주 무식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같지만은 당신을 살릴 수 있다. 이게 음덕양보입니다. 자, 다음. 손수고와 양보. 바로 그 소나라 장왕 밑에서 재상을 하면서 엄청나게 현명한 재상입니다. 이 장왕을 춘추 5 perf한 사람으로 올려놔버린 사람이 손수고라는 재상입니다. 손수고. 근데 손수고가, 이거 뱀입니다. 뱀. 어렸을 때에 들에 갔다 오더니 밥도 안 먹고 계속 울어. 엄마가 너 왜 우냐? 밥도 안 먹고. 그랬더니 중국 미신에 그런 게 있는가 봅니다. 양두사, 머리가 둘인 뱀을 보면은 그 사람은 곧 죽는다는 미신이 있어요. 양두사 가끔 있어요, 시골에. 돌연변이죠. 어떤 유전자 때문에 머리가 두 개인 뱀이 있어요. 그걸 보면 그 사람은 곧 죽는다. 그러니까 어린 이 손수고가 그걸 보고 나는 곧 죽는다고 울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 엄마가 물었어. 그래? 그럼 그 뱀을 어찌 했느냐? 물으니까 다른 사람이 보면 안 되므로 내가 죽여서 땅에 묻었습니다. 엄마가 너는 죽지 않는다. 너는 틀림없이 큰 벼슬을 할 것이다. 왜? 나만 죽을 게 아니라 다른 놈도 보고 죽어라. 나도 못 되겠어요. 그런데 손수고는 나는 보고 죽더라도 다른 사람이 보고 죽으면 안 되니 그걸 땅에 묻었단 말이에요. 결국 손수고는 천하 제일 가는 재상에 대해서 장왕을 춘추 5패로 올려놓습니다. 이 글에도 끝에 뭐라고 나오냐 하면은 음덕양보다 이렇게 나와요. 음덕양보다. 남몰래. 손수고 남몰래 했죠. 남몰래. 나는 봐서 양두사를 봐서 죽지만은 다른 사람은 이걸 보고 죽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땅에 묻어버린 거예요. 죽여서. 식마유 부름주 상인. 요건 문자 그대로 말고기를 먹고 술을 마시지 않으면 몸이 상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남에게 덕을 베풀면 그 덕이 나에게 돌아온다. 그 얘기예요. 이 진나라에 목공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사냥을 좋아했어요. 기산이라는 곳은 험한 산이 있는데 여기 사냥을 갔는데 임금의 말을 말이지. 밤중에 어떤 놈이 잡아다가 잡아먹어버렸어. 임금의 말을. 그 당시 임금의 말은 보통 말이 아닙니다. 굉장히 좋은 말이죠. 준말한 말. 그걸 잡아먹어버렸어. 관리들이 그 임금의 말을 훔쳐다가 잡아먹은 놈들을 보니까 그 지역에 사는 야인들이야. 그러니 이거 뭐예요? 사형감이죠. 사형감이에요. 사형감인데 관리들이 잡아서 이게 사형을 시키려고 그러는데 목공이라는 분이 아주 도량이 큰 분이에요. 도량이 큰 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관리들에게 짐승 때문에 사람을 해치는 것은 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짐승 때문에 사람을 해치는 것은 도가 아니다. 그건 덕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듣건대 좋은 말고기를 먹고 술을 먹지 않으면 몸이 상한다고 한다. 저놈들에게 술을 내려라 해가지고 말고기 안주에다가 술을 실컷 먹였어. 이 임금이야. 그런데 3년 후에 옆에 있는 진나라가 공격을 해왔어. 양쪽이 전투가 벌어졌는데 이 진나라 목공이 또 다른 진나라 해공을 사로잡기 위해서 쫓다가 오히려 포위가 돼버렸어. 포위가 돼가지고 이게 죽기 일보 직전이야. 죽기 일보 직전. 그런데 난데없이 300명의 야인이 나타나더니 이 포위망을 뚫고 들어와서 이 목공을 구하고 상대방의 왕을 사로잡아 버렸어.
그러니까 말고기하고 술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자기 목숨 살고 전쟁에서 이기고 상대방의 임금을 사로잡은, 여기도 역시 음덕양고라고 되어 있어요. 남몰래 덕을 베풀면 몇 배의 크기로 나에게 덕이 돌아온다, 보답이 돌아온다. 자, 결초보음. 역시 이게 또 전쟁인데 진나라하고 이 진나라하고 전투가 붙었어요. 근데 진나라 장수가 엄청나게 큰 두해라고 하는 아주 장사에다가 보통 무서운 놈이 아니야. 저놈을 잡을 수가 없어. 역발상 기계사의 황후 같은 놈이니까. 그런데 요 진나라 장수 위과라는 사람이 황후 장수 같은 두해를 사로잡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진나라가 전쟁에 이겨버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겼냐 말이야. 그 장수를 어떻게 잡았느냐. 나중에 위가가 꿈을 꾸는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위가의 아버지가 위무자라는 사람인데 옛날에는 본처가 있고 그 다음에 고관대작들은 후처가 있습니다. 소위 첩이 많아요. 그런데 이 첩이 아주 젊은 첩이 있었는데 애가 없어. 그런데 이 위무자가 아버지가 병이 들어가지고 죽게 됐어. 아버지가 위가 아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저 여자를 순장시키지 말고, 옛날에 고관 대작이 죽으면 부인들을 전부 다 함께 무덤에 묻어버리죠. 이걸 순정이라고 그럽니다. 순장시키지 말고 재가를 시켜주어라, 이렇게 유언을 해요. 그런데 이 노인이 죽기 일보 직전에 이게 해가 딱 돌았어. 이제 여기 망령이 들어가지고 저 여자를 나하고 같이 순장을 시켜라, 이렇게 지시를 해버린 거예요. 옛날에 아버지 말씀은 어때요? 이건 거의 법이죠. 명령이에요. 그러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위가가 헷갈려. 그런데 뭐라고 판단했느냐. 아버지가 정신이 멀쩡했을 때 하시는 말씀이 옳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젊은 여인을 제가 다른 곳에, 좋은 곳에 시집을 보내줬어, 이가가. 그런데 이 이가가 전투를 하는데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어떤 노인이 이렇게 풀을 묶고 있어. 앞에서 풀을 묶고 있어. 바로 두해가 탄 말이 여기에 걸려가지고 넘어진 거예요. 이게 이때 위가가 잡은 거예요. 근데 위가의 저녁에 꿈에 나타났어. 노인이 나타나서 자네 덕분에 내 딸이 잘 살고 있네. 나는 자네가 재가를 시켜준 그 여인의 애비일세. 이렇게 답해요. 이걸 결초보은이라고 합니다. 풀을 묶어서 은혜를 갚는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덕을 베풀면 그 사람이 죽어서까지도 은혜를 갚는다, 그런 말이에요. 이제 결론입니다. 수강즉 어유. 요건 정관종효라고 하는 당나라 태종의 정치 철학을 적은 책 속에가 있습니다. 수광즉 어유, 그러니까 물이 넓으면 고기가 논다. 요 돼지의 가슴이 넓어야 새끼를 많이 낳을 수 있어요. 스폰서의 가슴이 넓어야 파트너가 많아져요. 스폰서 가슴이 밴댕이 손가락딱지만큼 하면은 그거밖에 안 못해요. 물이 넓으면 그곳에 고기가 놀아요. 고기가 놉니다. 가슴을 키우세요. 보톡스 말고 그냥 이렇게 키워가지고 고기가 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자, 이건 유향의 서론이라는 책에 다시 나오는 얘기입니다. 어느 날 올빼미란 놈이 이사를 가고 있어. 그러니까 비둘기가 물었어. 올빼미 너 어디 가니?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는 서쪽 마을에서 내 울음소리가 듣기 싫다고 해서 동쪽 마을로 이사 간다? 그랬단 말이에요. 올빼미 울음소리 들어봤어요? 참 더럽게 듣기 싫어요. 아주 기분 나빠, 그 울음소리가. 그러니까 비둘기가 하는 소리가, 네 목소리를 바꾸지 않으면 어디로 가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attitude is everything, 태도가 중요하다. attitude matters. 요게 능력은 1%만 있으면 되는데, 왜냐하면 올이니까. 요게 점점 하다 보면 나중에 능력이 100%. 나머지는 전부 태도입니다. 태도. 이걸 전부 합하면 100점이 되고 성공합니다. 자, 다음.
그래서 누가 성공하느냐? 아를 리치 또는 레빈유라고 하면 리치라고 하면은 신사숙녀 그리고 멋있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매력적인 사람이 성공해요. 매력적인 사람은 가슴이 크고 바로 초나라의 장왕처럼 부인의 정절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내가 선비에게 욕을 벌 수는 없다. 전부 각근을 끊어라. 각근을 안 끊은 놈은 나하고 술 마시는 것이 즐겁지 않는 놈이라고 내가 간주하겠다. 그렇게 해서 결국 춘추오패 중국 전토를 장악해버리는 그런 음덕양보 보답을 받습니다. 자, 여러분, 파트너는 이웃 이 형제 라인 그리고 자기 스폰서 자기 다운라인에 작은 은덕이라도 베풀어서 큰 보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